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4.7 보궐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서울의 대다수 유권자들은 차기 시장을 결정할 이슈로 부동산 문제를 지목했죠. 급기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갑작스런 사과의 배경, 그리고 서울시장 선거 결과에 따른 집값 전망 토론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토론에 반영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대책 토론하기 위해서 오늘 또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그리고 이재문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소장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선거가 닥친 모양이에요. 네. 이낙연 선대위원장 갑작스럽게 부동산 정책 실패 인정하고 네. 공식 사과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두 의원님? 이 사과의 내용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네, 이제 사실은 많은 분들이 실제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화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기다리던 어떤 그런 멘트라고 볼 수 있긴 한데요. 이게 정부 차원에서, 즉 정책을 실행하고 있는 정부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반성의 의미가 담긴 내용이 발표되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여당이 아니라 정부가 그렇죠. 했으면, 네, 네, 정부라면 지금 이제 예를 들어 부총리가 오늘도 다른 또 네. 대책들도 발표하고 있는데요. 그런 쪽에서 먼저 지금 상당히 힘들게 여러 가지 LH 사태 이후에 고통을 받고 계시는 또 국민들의 많은 실망감들을 갖다가 조금 뭔가 어루만져주는 그런 진정 어린 사과가 있었으면 했는데 네. 어쨌든 이번에 사과 자체가 여권으로부터 나왔고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서울시장 후보로 뛰고 있는 여권의 유력 후보께서 이제 사실은 선거 과정 속에서 일부 지금의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조금 이제 사과하는 듯한 내용이 담긴 뉘앙스를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충분히 그 선거 상황을 짐작해 볼 수는 없지만요. 예.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상으로 여론조사 등을 통해서 나타난 부분으로 본다면은 일단 여권이 상당히 지금 위급한 상황인 것처럼 보이다 보니까 네. 지금 여권의 지금 유력한 어떤 차기 대선 주자로 지목을 받고 있는 이낙연 예. 전 총리께서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현재의 국면을 전환시키기 위한 어떤 사고가 아닌가. 그래서 제가 볼 때 네. 조금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네. 진정성을 확인하기는 조금 힘든 그런 선거 대비용 그런 네. 멘트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진정성을 조금 주기가 어렵다. 네. 이재문 소장님, 오늘 발표를 보니까 정부 여당은 주거의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정책을 세밀하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무한 책임을 느낀다. 네. 주거의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 이것은 어떤 반성일지 모르겠어요. 주거의 현실을 일단 제대로 보지 제가 이제 그 부분에 예. 대해서 어쩌면 예. 이낙연 지금 이제 선대위 전 총리께서 이제 사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좀 늦은 감이 있다. 그리고 이제 국면 전환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냐라는 오해의 시선을 부를 수 있을 만큼의 타이밍이 좀 이렇게 안 맞았다라는 예. 그런 점은 이제 사전에 좀 전제를 깔고요. 예. 아마 지금 이제 이낙연 전 총리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문재인 정부 들었으면서부터 초대 총리로서 최장수 총리를 하고 또 국무위원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발표된 모든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의 어떤 직간접적인 책임은 있다라고 보여지고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좀 더 촘촘히 그리고 부동산 정책이 네. 국민의 니즈와 어떤 의사에 좀 한목적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정책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못 만드는 거에 대한 어떤 사과라는 어떤 저는 진정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또한 청와대 정부에서는 대통령이 사과를 했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과거에 국무총리를 하면서 나와서 했지만 어쨌든 어떤 정당을 또 대표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의 예. 어떤 사과도 병행이 됐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네. 어떤 일부의 진정성을 인정하고 지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진짜 진정한 책임을 통감한다라면 이낙연 전 총리가 말씀했던 그 사과문 내용 중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에 대한 부분에 어떤 진정성을 더 담아서 네. 남은 이제 문재인 정부 1년 동안에 얼만큼 이제 효과적인 거를 창출하고 네. 직가반정에 최선을 다하느냐라는 거에 이제 저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과 내용과 달리 전혀 하지 않거나 어떤 또 당리당략에 빠진다라고 얘기한다라면 오늘의 이 사과가 저는 전혀 의미 없다라고 네. 생각하거든요. 사실 사과의 시점만 보면 당연히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선거용으로 의심이 되는데 1년 좀 전에 돌아가 보면 작년 4월 총선 때 이낙연 당시 이 대표였어요. 네. 그렇죠? 네, 그렇죠. 이 1주택자의 네. 종부세를 완화하겠다고 그렇습니다. 본인이 얘기를 했습니다. 네, 네. 4월 총선 전에. 네. 그리고 총선이 끝나고 사그라졌죠.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국민들이 네. 믿질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 댓글로도 보니까 네.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낙연 대표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선거 전에 종부세 얘기했는데 선거 끝나니 모르세 하시던데. 네. 사실은 가장 많이 네. 이제 대표적인 사례로 네. 쓰는 게 이제 종부세 부분. 또 올해 같은 경우는 공시 가격이 엄청나게 오른 상태에서 실질적인 아마 종부세 연말에 예. 고지서를 받게 되면은 아마 충격에 빠질 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정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낙연 그 당시 대표께서 사실 굉장히 시장에 시사성을 주는 총선 대비용은 아닐 것이라는 많은 국민들의 기대를 안고 예. 사실은 종부세 부분에 대한 인하 이야기들을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총선이 지나고 난 뒤에 네. 굉장한 많은 성과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은 사실상 없던 일로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뒤로도 종부세 부분과 관련해서 부동산 시장 내에서도 상당히 많은 어떤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그 예. 부분들이 지금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는 예. 상태에서 이번에 어떤 이제 여권 대표로 나온 우리 박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예. 공시가 현실화 정도만, 즉 인상률을 조금 조정하는 정도의 이야기하는 데 머무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이낙연 네. 대표의 이 사과에 대해서 진정성을 좀 의심스럽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현재 박영선 후보가 제시하고 있는 많은 공약들이 여권 내에서 다 공감을 하고 합일된 그러한 주장이냐. 지금 박영선 후보 얘기도 나오는데 네. 부건의 아파트 공시가 인상률을 10% 넘지 않도록 하겠다. 네. 민주당이 건의하겠다 그러는데 네. 사실 저렇게 실제로 바뀐다면 굉장히 큰 변화 아니겠습니까? 큰 정부에? 변화인데 저기 민주당에 건의하고 예. 추진하겠다는 표현 자체가 민주당 내에서는 아직 충분히 저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내용은 아니다 이거죠.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볼 때 지금 우리 이낙연 전 대표 예. 혹은 뭐 전 총리께서 이야기하는 사과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긍정적으로 표현해 주면 좋습니다만 국민들이 그동안에 25번의 부동산 대책을 통해서도 예. 많은 마음 상심이 입었듯이 사실 진정성을 확인하기는 조심스럽다. 아마 선거 끝나고 나면 이 부분은 또 뭐 분명히 확인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종부세 문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좀 박영선 후보도 뭐 10% 쪽에 이제 건의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종부세의 어떤 구조나 세율이라든지 부과 기준을 바꾸는 거는 입법의 문제지 일개 정치인들이 발표한다 그래서 사실 바뀌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각 정당에서 가지고 있는 당리당략에 의해서 이거를 정책 추진의 목표로 삼는다 그러면 종부세의 어떤 부분이 바뀌어질 거라고 저는 보는데 제가 좀 한 가지 좀 이렇게 조심스러운 건 뭐냐면 우리 사회가 지금 너무 종부세 폭탄이라는 프레임에 지금 갇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폭탄 정부는 왜냐하면 과거에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을 통해서 우리가 종부세에 어떤 그러니까 부동산 특유의 꽃길을 열어줬다라는 그 비판을 정부가 수용해서 사과하지 않았습니까? 네. 사과한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과연 종부세 부담의 대상이 얼만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번에 이제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되고 실질적으로 11월 달에 부과가 됐을 때 현실화되는 겁니다. 아직까지 그거는 문재인 정부 4년 내내 종부세 얘기도 했고 그 이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이제 부과되는 게 이번 처음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많은
틈새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임대주택 사업자가 주택 2채 이상을 가지고 한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을 해서 지금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들이 한 140만 가구 정도 되는데 이분들은 종부세 영원이거든요. 실제로 종부세가 많이 올라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주택의 종부세가 부담된다라고 지금 폭탄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부과되는 시점에서는 제로가 될 수도 있고요. 이낙연 총리가 종부세를 일가구 주택자에 대해서 종부세 세율을 완화해서 추진하겠다라고 얘기해서 이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금도 1주택자에 대한 어떤 종부세에 대한 완화, 그다음에 고령자들, 소득이 없는 고령자들이 종부세 부담을 했을 때의 어떤 면책 구간이라든지 비과세 구간들을 충분히 지금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결과치로 봐야지 지금 전혀 1주택자한테 종부세에 대한 유예 구간이나 어떤 이런 과세의 어떤 그 탕감 부분에 대해서 전혀 없는 건 저는 아니라고. 지금 이제 종부세가 고지되지 않았지만 종부세 고지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가 발표되면서 네. 이제 전국 19%나 이제 오른 거로 나왔잖아요. 공시가격 말씀하시는 거죠? 공시가격이 공시가격. 그리고 세종시 같은 경우도 엄청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종부세가 엄청 오를 것이다라는 합리적인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아니 그 부분은 제가 뭐 잠깐 말씀 죄송합니다만. 지금 우리가 2018년도에 우리가 종부세 부분에 대한 세수가 1조 5천억 정도 됐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이건 뭐 제 이야기가 아니라 정부에서 예상하고 있는 올해 말에 종부세가 부과돼서 세수로서 종부세만 기대하고 있는 세수 규모가 5조 원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로 누가 대상자가 되고 안 되고 상당 부분이 많이 이번에 공시가격 인상으로 포함이 됐지만 포함이 된 그 자체가 전체적인 세수로도 엄청나게 약 3배 이상에 해당될 정도로 18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클 것으로 지금 정부 자체로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마도 해당되는 쪽에 새롭게 편입된 사람들뿐만 아니라 종부세로 인한 고통은 연말이 되면 굉장히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앵커께서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제 공시가격이 19% 정도 올랐고 이것이 사상 최대치가 이제 올라갔다. 그 중에 이제 서울의 강남권하고 세종시하고 이제 일부 지역은 뭐 세종시 같은 경우는 70%가 넘는 그 공시가격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갔고 그 지역의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아파트들의 세부담이 어느 정도 증가되는 거는 분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종부세의 특성상 종부세의 특성상 우리가 그거를 비교해 본다라면 세부담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만큼 아주 그렇게 폭탄으로 올 그 확률은 현실성은 저는 상당히 낮다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요. 여튼 뭐 우리가 종부세 문제는 나온 게 지난 상년 4월 총선 이낙연 당시 대표가 인하 얘기를 약속을 했다가 이제 거둬들인 거고 그렇죠. 이번 발표문의 사과문에는 종부세에 관한 얘기는 없어요. 네네네. 이번에 증거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게 오늘 사과하면서 새로운 부동산 대책보다 좀 그 주거복지 대책을 좀 예고를 했는데 이걸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50년 만기 모기지 대출에 대해서 국가 보증제를 도입한다. 50년 만기 아무래도 청년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게 좋은 대책이 될 수 있을 건지 국가 보증제라는 건 어떻게 하는 건지. 아마 이제 보증 부분과 관련해서 즉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장기간에 걸쳐서 돈을 이제 대출해 주는 것이 되겠죠. 대출해 주는 부분에서 그 부분을 갖다가 충분히 회수할 수 있는 그 리스크 자체를 국가가 이제 보증을 쓰는 그런 아마 구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짐작이 되는데요. 지금은 최장 몇 년입니까? 지금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30년이 최장인 30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실제로 이번에 뭐 40년, 50년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충분히 이제 외국의 어떤 그런 사례에 근접할 정도로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서 장기간에 걸친다는 말은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매년 부담을 하거나 매월 부담해야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낮아진다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자산을 가지지 못한 가운데 주택을 확보하고자 하는 분들한테는 큰 좋은 희소식이 될 수 있는데요. 지금 정부가 이거는 사실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게요. 왜 그러죠? 지금 LTV나 이런 쪽에서 대출을 할 수 있는 즉 대상이나 소득 수준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실은 대출할 수 있는 부분들을 굉장히 제약해 놓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대출 규제가 있는 거죠? 그죠. 주택담보대출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지금 현재 상황으로도 지금 우리 자막에 좀 잘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 지역 등 규제 지역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주택 가격의
절반도 사실은 제대로 그걸 갖다 대출을 받기 힘든 예. 그런 부분들의 대출 자체가 굉장히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물론 저것은 우리가 이제 가계부채의 증가를 우려한 정부의 예. 그런 불가피한 어떤 그런 규제라고 할 수가 있긴 한데요. 네. 저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 가장 피해를 입는 쪽은 서민이나 무주택자, 즉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에 있어서는 정부의 대출로서 사실 충분한 자금을 마련하지 못한 분들이 대부분인데 예. 그런 부분들 금융권을 놓고 해서 사실은 내 집 마련을 꿈을 갖다 실현시키고자 하는 분들한테는 대출 장벽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장애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간으로 기간을 늘려주는 부분도 하나의 좋은 어떤 선택의 여지를 주는 부분이 되겠지만 네. 제가 볼 때는 근본적으로 지금 뭐 여권에서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LTV 부분에 있어서도 현재보다는 10%포인트 내지는 20%포인트까지 좀 대출 부분에 대한 여력을 갖다가 확대시켜주는. 아니 오늘 이낙연 선대위원장도 처음으로 집을 장만하려는 분께는 금융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 네네네. 그러니까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한테서는 저 지금 LTV, DTV를 대폭이라고 그랬으니까 얼마 완화할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대폭 완화한다. 과연 그러면 도움은 될 텐데 그 빚을 감당을 또 할 수 있을 저는 건지. 양면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물론 정부에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어떤 다양한 상품을 만들어내는 건 또 하나의 저는 정부의 의무라고 생각을 하지만 50년 만기 모기지. 예, 예. 또 40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30년이 예. 있을 수도 있고 또 50년 만기 모기지를 부동산을 쓴다 하더라도 중간에 주택을 예. 구입하신 분이 팔고 그 예. 대출을 상환하면 끝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기간에 연연한다라는 것보다는 과연 이 대출 제도라는 게 어느 정도 지금 무주택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그렇죠. 있느냐의 이제 문제가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LTV 70 과거로 돌아가서 LTV 70 뭐 60 아니면 80 예. 이렇게 준다 하더라도 집값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항상 변동성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죠. 중간에 주택 가격이 하락하거나 이렇게 됐을 때에는 LTV 70이라든지 아니면 80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받았다라면 그분은 대출 상환의 부담을 끊임없이 안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가격 경제에 어떤 고른 부분을 만들어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다양한 대출 상품도 좋지만 우리가 금융권에서 이제 일부에서 논의가 되고 과거에 보금자리론에서 네. 일부 사용했던 비소구 담보대출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 주택 가격이 하락했을 때 그 위험을 금융기관이 떠안거나 나눌 수 있는 어떤 구조도 같이 저는 병행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지금 LTV, DTI에 대한 퍼센테이지를 낮춰준다라는 건 결국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빚내서 집 사라라는 거거든요. 네, 빚을 빚내서 많이 집 내라는 산 다음에 거죠. 나중에 네. 모든 책임은 가게가 져라. 네. 라는 거는 정부 정책자들이 이제는 우리가 조금 생각을 바꿔서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게 뭐냐면 최근에 변동금리제를 운영하고 있는 네. 그 가계가 한 70%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예. 대출 부분에서. 그렇다면 이 변동금리제를 운영한다라는 금리가 인상되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어떠한 그 주택 가격이 하락한다 그랬을 때에는 가계는 갑자기 목돈을 갚아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 담보대출의 다양화를 필요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소구 대출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유한 책임을 질 수 있는 부분도 같이 병행을 해서 해줘야 실질적으로 저는 주거 안정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낙연 선대위원장이 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분께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고 했지만 네. 결정권을 지닌 금융위원회나 기획재정부가 실제 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미지수죠. 두 의원님은 좀 완화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네. 좀 이재용 소장 좀 걱정처럼 완화했다가 네. 빚 부담으로 혹시 금리나 계속 올라버린다면 어떻게 네. 될까요? 그 부분은 예. 제가 볼 때는 이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서는 담보물이 사실 주택 가치가 지금까지 계속 올라왔지 않습니까? 예.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죠. 그래서 이것이 부실화될 수 있는 가능성은 현재 시장 흐름을 볼 때 크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가계부채의 부실화를 우려해서 그동안 이 대출 부분을 갖다 규제를 많이 해왔는데 실질적으로 정부가 우려할 만한 그 부실화 가능성은 없는 가운데 예. 정부가 지금 규제 부분과 관련해서 장벽을 낮춰주겠다고 하지만 네.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보면 화중지병, 즉 그림의 떡일 수도 있습니다. 그림의 무슨 얘기냐 떡이다? 하냐. 왜요? 이 부분이 서민들의 경우에서 주택을 마련하고 할 때 대상, 즉 담보를 대출을 받아서 마련하고자 하는 주택 가격이 그동안 너무 많이 올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9억이 넘는 경우에는 대출이 전혀
되지 않는 상황이고요. 지금의 경우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주택들은 대부분 6억 이하의 경우에 해당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실제 규제 완화해도 말씀하신 대로 몇 %안 되겠네요. 대출 혜택 그렇죠. 받을 분들은.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실은 여러 가지 혜택을 갖다가 부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가 보다 면밀하게 대상 부분들도 좀 더 주택 가격이 그동안의 급상승을 감안해서 예. 확대할 수 있는 그 부분까지 병행되어야만이 예. 실제 실수요자 혹은 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또 하나 오늘 그 이낙연 선대위원장 오늘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으니까 좀 얘기를 하는데 주택부를 신설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더군요. 주택부를 신설한다면 뭐 주거복지를 책임지는 건데 그냥 국토교통부가 있는데 왜 이런 새로운 조직의 신설을 얘기했는지 그렇지 않아도 부동산 거래 분석원도 지금 만들겠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 주택부의 역할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 만약에 세워진다면? 근데 뭐 국회의원으로서 내가 입법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어떤 정부 조직 개편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 하나 주택부를 신설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이제 우리 정부가 실질적으로 이 주택부를 신설할 만큼의 어떤 정책을 주도해 나가거나 이런 것들이 없느냐 하면 전혀 아니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토부도 있고 거기에 따른 LH공사나 각 지방의 SH공사라든지 이런 거를 다 있지만 관리 감독이 부재했기 때문에 어떤 많은 문제들이 좀 야기됐다라고 저는 보고 정부의 투명성 그리고 공개성에 따르는 확장성이 공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부의 이제 어떤 전유물로 되지 않았습니까? 사실 저는 이런 거 어느 하나 부처를 만들겠다 그러면 또 장관 하나 또 생기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런 정부 조직의 방만한 조직보다는 있는 이 기구 조직을 좀 더 효율성과 이런 거를 가지고 저는 이제 재편하는 그런 쪽으로 아주 간다라면 지금 이제 뭐 다른 한국부동산원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부분에 전담시킬 수 있다라면 원 차원에서 하나의 그 기관으로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이거를 또 부를 만들고 또 이렇게 된다 그러면 비대해지지 않겠습니까? 애초에 정책 목적을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좀 저는 신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주택부는 그렇군요. 거래 분석원은 두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주택부와 마찬가지로 지금 뭐 사실은 이 부분에서는 우리 이 소장님하고 저하고 입장이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오래간만에. 그런데 전반적으로 지금 주택 정책의 어떤 비중이나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은 전담할 수 있는 부서에 대한 어떤 여건에서의 관심은 뭐 클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국토부가 지금까지 그 역할을 해왔을 거예요. 사실은 이번에 오히려 LH 사태가 터지면서 그 모든 책임들을 전체 공직 사회 전반으로 돌리는 것 자체는 저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에 우리 김상조 전 정책실장의 그걸 보듯이 사실은 가장 많은 문제들은 결국은 고위공직자들에게 있는 것이지 해당되는 밑에 있어서 하급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의 문제가 있는 것은 별로 저는 크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모든 그 원인 제공자들이 고위공직자들의 도덕성이라든지 공직 자세나 이런 부분들의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전체 부동산 시장의 거래를 갖다가 감시 감독하며 그것을 통제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헌법상에 보장된 영장 제도의 그 어떤 한계들을 갖다가 다 무시할 수 있는 정말 괴물 같은 몬스터 같은 그런 기구를 지금 만들어서 항상 그 어떤 부동산 거래를 자체를 상시적으로 감시 감독하겠다. 이거는 굉장히 퇴행적일 뿐만 아니라 전근대적인 사고이고요. 현재 현대 국가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박사님하고 모처럼 의견 일치를 좀 봤는데 여기서는 약간 미세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관리 감독 기관으로서의 어떤 부동산 거래원을 만드는 거에 저는 찬성을 합니다. 저는 이제 현장에서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사실 현장에서의 일들이 고위공직자들도 모르는 일도 상당히 많거든요. 예를 든다라면 아버지는 예를 들어서 시청이라든지 군청에 고위직에 있으면서 인허가 관리를 하는데 그 자제분은 현장에서 토목 인허가 일을 한다든지 측량 인허가 하는 일들을 저는 현장에서 여러 번 봤거든요. 그렇게 되면 모든 인허가를 누구한테 가야 되냐면 그분 아들한테 가야만이 속전속결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우리가 미처
발각이라 그러면 뭐하지만 미처 잡아내지 인지하지 못한 어떤 그런 현실이 예. 해당 지자체에 참 많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런 거를 적절하게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저는 LH 사태들이 났고 LH 사태에서 고위공직자들은 정보를 누설하고 거기에서 큰 투자를 할 수도 있겠지만 예.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담당하고 하시는 분들은 하위공직자들도 많거든요. 네. 그런 공직자들은 당연히 저는 통제권 안에 들어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이 부동산 거래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네. 있거나 수사권을 남용한다든지 이런 거는 아니고 관리 감독할 수 있고 적어도 시정 요구를 하고 그것이 잘못됐을 때 사정 당국에 고발할 수 있는 권한 정도가 주어진다라면 네. 저는 부동산 거래원의 설립에는 찬성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두 의원님 같은 경우는 무슨 큰 일만 터지면 정부나 여당은 조직을 만들려고 한다. 네. 이번도 LA 사태 되니까 부동산 거래 분석 하나 만들고 또 주택부 하나 만들고 이렇게 조직만 만들려고 한다는 그런 의견이실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자, 어제 그제 이틀 동안 두 번에 걸쳐서 박영선 후보와 오세훈 후보의 이 토론이 있었는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두 분의 부동산 공약 뭐 시민들이 좀 유심히 보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근데 굉장히 부동산이 중요하다 보니까 큰 차이와 실현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네, 이제 가장 뭐 사실은 예. 규제 완화의 어떤 그런 어떤 메시지를 던진다는 점에서는 두 분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두 분 비슷한 것 같은데 이 부동산과 관련해 가지고 예를 들어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의 인상률을 10%로 제한. 이번에 사실 너무 많이 올리다 보니까 국민들의 민심 위반이 네. 상당히 크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강남의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현재 공공주도형의 개발 방식을 고집하지는 않겠다. 이런 고집하지는 쪽까지. 않는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여권 내에 정말 충분한 여론 수렴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후보는 그렇게 얘기하고 예. 있고요.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도 재산세율을 인하하겠다. 그다음에 뭐 35층 규제도 폐지하고 재건축 재개발 완화에 대한 이제 언급을 이야기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이제 사실 규제 완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 같고요. 시장의 수요를 갖다 시장에서 요구 사항들을 좀 반영하는 것 같은데요. 문제는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여전히 전체적으로 이 규제 완화 속에서도 끌고 가는 것은 공공이 주도하는 것을 기본 어떤 개념에서 빠뜨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 비해서 보면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민간에서 적극적으로 이 개발이나 이런 쪽에 주체가 되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에서는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밖에는 사실은 여러 가지 뭐 몇 호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느냐 이런 부분들은 사실 그 규모의 차이일 뿐이지 또 방법론의 차이가 좀 있긴 하지만 박영선 후보는 30만 원, 네. 오세훈 후보는 36만 36만 원. 네네. 너무 많지 않아요? 많죠. 그리고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도 아직까지 그게 실현이 안 된 겁니다. 두 분의 얘기를 딱 객관적으로 평가한다라면 꿈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꿈 거죠. 같은 얘기. 그리고 과연 저 얘기들이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라고 봤을 때에는 저는 거의 제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임기가 1년밖에 안 되죠. 그 다음에 그렇죠. 시장 선거는 국민의 선택이지 그분 둘이 하겠다 그래서 하는 거는 저는 아니죠. 누가 되든지 간에. 네. 그렇게 된다 그랬을 때 지금 이 공약처럼 내놓는 이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의 어떤 신뢰성은 저는 바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긴 한데 이 시민들의 생각 중에 어찌됐든 재건축, 재개발 규제가 완화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생각 또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이 있습니다. 시장에 영향을 좀 주지 않을까? 그렇죠. 지금 사실은 이제 아까 꿈이라고 이야기했는데 1년 내에 이 부분을 갖다가 완성시키는 것은 힘들겠지만요. 지금 이제 시중에 많은 전문가들도 평가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에 재건축 재개발의 규제로 인해서 거의 스톱되다시피 하는 것으로 인해서 사실은 그 공급하지 못한 그 우리가 미처 공급되지 못한 부분들이 약 30만 호에 달할 것이다라는 추정이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추진되었다라면은 충분히 서울이라는 도심에 공급할 수 있었던 측면들이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국민들은 실제로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규제 완화에 대해서 양 당사자 후보들 모두가 규제 완화라는 점에서 큰 틀에서는 좀 비슷한 공감대가 있다 보니까
어쨌든 누가 되든지 간에 예. 지금까지보다는 충분히 규제 완화로 인해서 재건축 재개발이 조금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다 예. 보니까 유력한 어떤 후보지나 이런 쪽들에 대해서 기대감들이 예를 들어 목동이라든지 차기에 있어서 재건축 아니면 강북 같은 경우에서는 기존의 재개발 단지 중에 사업이 제대로 진척되지 못한 것에 있어서는 과거의 어떤 뉴타운식의 방법은 아니더라도 충분히 지금보다는 규제 완화 등을 통해서 예. 좀 뭔가 부동산 시장에 활기를 띠지 않겠냐라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반영되고 있는 제가 것 같습니다. 생각했을 때 예. 간략하게 한 말씀만 네. 드리면 제가 왜 꿈 같은 얘기라고 말씀을 하냐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기 전에 시작했던 게 반포 주거하고요. 예. 그다음에 둔촌 아파트입니다. 근데 아직 착공도 못 하고 있어요. 네. 재건축 사업을 현실화시킨다라는 건 되게 어렵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재건축과 재개발에 대한 모든 규제는 입법 사항입니다. 물론 시장이 조례로 일부 바꿀 수는 있겠죠. 예. 그거는 전체 서울 시내에 있는 재건축 재개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저는 거의 없다라고 보거든요. 결국에 법이 바뀌어야 되죠. 안전진단에 대한 법, 어떤 모든 것들을 바꿔주는 거는 국회에서 한다라면 서울시장의 역할 중에 가장 최대의 역할은 그거를 건의하는 겁니다. 조례 제정 일부하고 그다음에 입법을 이렇게 바꿔서 서울시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거를 건의하겠다라는 것이 맞지. 예. 내가 재건축을 이렇게 해서 규제를 완화해가지고 할수 있는 권한이 없다, 이런 초헌법적 얘기죠. 존재는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이? 예. 그러니까 저는 그 선에서 본다라면 협의를 해서 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게 그 워딩이 맞는 거지. 내가 이거를 추진해서 얼마 기간 안에 이거를 뭐 몇 호를 하겠다라는 얘기 자체는 1년이라는 남은 기간에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다. 박영선 후보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예, 둘 다 예. 제가 얘기하는 거지. 어느 그러니까, 한 부분을 그러니까 꿈 같은 얘기다 그런 얘기죠. 똑같은 얘기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중앙정부가 해야 되는 일을 왜 지자체장이 그리고 그렇게 사실은 얘기하느냐. 둔촌 주공처럼 지금 재건축이 우리가 단군 이래 거의 12,000호에 네. 해당되는 규모의 대단지인데 그 단지가 지금 뭐 착공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이쪽에 있어서의 정부가 그것을 가로막고 있거나 그것도 서울시장의 문제로서 생겨났다기보다는 지금 분양가 상한제 부분으로 예. 인해서 가격도 있었지만 애초적인 예, 거는 그래, 성면이 있었기 때문에 철거에 엄청난 기간이 들어간 거죠. 아니 분양가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조합 측과 그다음에 허그 쪽의 그 입장이나 이 부분들이 정리가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전혀 다른 준비는 다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입법의 문제라기보다는 그것을 갖다가 시행하는 현재 정부나 또 네. 산하 공기관에 있어서의 어떤 사업을 가로막는 다른 네. 브레이크로 인한 것으로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잘 그런 부분도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뭐 어떤 두 분 중에서 누가 되더라도 과연 어떤 변화가 생길지 상당히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그리고 이재문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